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은 저희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아닌 병원에서도 사실 뵙기 힘든 귀한 면접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경과 교수님과 감염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전문의에게 듣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의 김현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신경과 전문의에게 듣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과 전문의에게 듣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과 치료의 실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로패틱 페인, 신경병증성 통증은 저희가 감각을 느끼는 이 소마토센서리 너버 시스템에 병변이 있거나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증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스킨에 있는 C5가 통증 자극을 느끼게 되고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신호는 센서리 뉴런을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포스테리어 호은에서 시냅스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피너 탈라믹 트랙을 통해서 탈라무스와 세셀 콜텍스에 전달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통증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로에 어떤 병변이 발생하거나 또는 질환이 이 경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저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를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전 인류의 5에서 10% 정도가 느끼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신경병증성 통증의 50%는 당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베틱 뉴로패티,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의 프리밸런스는 전체 당뇨 환자의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첫 진단 당시에는 8%의 환자에서 진단되지만 10년 팔로우업을 해보면 42%의 환자에서도 이런 다이어베틱 뉴로패티가 확인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베틱 뉴로패티의 리스크 팩터는 당뇨의 이한 기관과 시비어리티, 그리고 동반된 디슬리피데미아나 하이퍼텐션, 또 스모킹이나 알코올 어뷰즈 병력, 또 유전적 취약성, 고령 등이 알려져 있고요. 모든 다이어베틱 뉴로패티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페인풀한 다이어베틱 뉴로패티의 리스크 팩터로는 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여성이거나 하이 BMI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 뉴로패티의 정도가 심할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말초신경은 수초라고 해서 마이엘린이 쌓여있는 마이엘린이지 라지 파이버와 이 수초가 쌓여있지 않는 스몰 파이버로 구분합니다. 이런 마이엘린 쌓여져 있는 라지 파이버는 힘을 담당하는 운동신경, 그리고 진동 감각,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스몰 파이버들은 주로 페인과 템퍼리처 센스를 담당하고 또 자율신경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당뇨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이런 페리페럴 러브가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솔비톨 증가로 인한 삼투압 증가가 ROS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데미지를 일으키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디스레피데미아나 고혈당으로 인해서 인플라메터리 시그널이 증가하고 뉴로트로픽 시그널이 감소하면서 이런 페리페럴 러브의 데미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리페럴 러브의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면 채널이 바뀝니다. 그래서 통증에 더 민감한 말초신경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 자극이 없는데도 통증처럼 느끼는 액토픽 액티비티를 만들면서 하이퍼 익사이터블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통증이 없는데 통증 자극이 전달되는 액토픽 액티비티가 이제 센트럴 너버 시스템의 세컨드 오더 뉴런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럼 역시 세컨드 오더 뉴런도 통증에 민감해지는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런 통증 자극을 완화시키는 디센딩 이니비토리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오래되고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이런 페리페랄과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 지나치게 되고, 이게 충분히 디센딩 이니비토리 모듈레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환자는 통증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불에 타는 것 같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전기 오듯 찌릿찌릿하다, 시리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통증을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말초신경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통각이나 온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고,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위치 감각이 떨어지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감각 실조로 보이게 되는데, 이를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스몰 파이버 엠불버가 있으면서 통각과 온도 감각이 둔감해지고 통증을 주로 느끼게 되는데요. 병이 진행을 하면서 점점 라지 파이버 엠벌브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치 감각 저하로 인해서 감각 실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더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위약까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은 이 A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디스탈 시메트릭 폴리뉴로패티입니다.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감각 이상이 시작을 해서요, 점점 위로 올라가는 스타킹 글러브 패턴의 통증과 이제 감각 이상을 보이게 되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좀 드물지만 이런 허벅지 쪽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는 어떤 신경총병이라고 하는데 플렉스패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각각의 단일 신경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오토노믹 뉴로패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결국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그 감각 이상이 진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 환자가 당뇨가 있고 다른 원인이 배제될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별 진단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다른 메타볼릭 질환인 이런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나 유레미아, 파라프로티네미아 등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고요. 또한 톡식 뉴로패스를 일으킬 수 있는 알코올 복용량이나 케모테라피 과거력, 프리친 복용력 등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2 디피션시도 뉴로패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드물지만 염증성 말초신경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CIDP, 또 유전성 말초신경병인 찰코마리투스병, 또 혈관염으로 인한 신경병, 베시클라틱 뉴로패티 등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진단과 검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확진이 필요하겠는데요. 결국 진찰과 검사는 라지 파이버냐 스몰 파이버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라지 파이버는 주로 위치 감각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튜닝 포크로 진동 감각을 보거나 또는 DTR 건반사를 보게 되고 검사로는 신경전도 검사를 하면 이제 라지 파이버의 이상 조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몰 파이버는 실제 통각이나 온도 감각 자극을 주어서 떨어져 있는지를 진찰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검사로는 스킨 바이옵시를 통해서 스몰 파이버의 덴시티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큐사트라고 해서 땀 분비의 검사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전형적이지 않은 다이아베틱 뉴로패티일까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경우에 신경과 의사에게 리퍼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3-2P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큐트 프로그레션입니다. 대부분의 다이아베틱 뉴로패티는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수일, 수주에 걸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시메트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킹 글러브처럼 즉 발끝에서 시메트릭하게 증상이 진행해야 되는데 한쪽이 특별히 더 심하다 이런 에이시메트리가 보일 경우에는 베시클라틱 뉴로패티나 어떤 플렉스패시 등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레드 플래그 사인이고요. 또 오토노믹 심텀이 물론 보일 수 있지만 초기부터 굉장히 심하다. 이것도 역시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프록시말 사이페인은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아베틱 플렉소패시, 그러니까 신경총병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신경과 의사에게 리퍼해야 될 이유겠고요. 또 모터 위크니스가 있어서 초기부터 근위약이 뚜렷하다 할 경우에도 역시 다른 뉴로패시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 협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케이스입니다. 68세 남자 환자이고 15년 전 당뇨를 진단받았고 헤모글로빈 A1C는 7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양발 저림이 있었고 걷는데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2개월 전부터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다라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찰해 보았더니 앵클 도시플렉션, 즉 발목을 위로 굽히는 힘이 약했고요. 또 진동 감각이 양쪽 발가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건반사가 니적과 앵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덤 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여서 일자로 걷게 했을 때 일자로 걷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런 텐덤 게이트가 임페럴된 소견이 보였고 롬버그 사인이라고 해서 발을 모아서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았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견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소견이 보였을 때 일반적인 다이아베틱 뉴로패스랑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였고 신경과로 리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오브 컨덕션 스터디를 해보았더니 디마일리네이팅 뉴로패티가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은 엑소날 뉴로패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마일리네이팅이 나오면 다른 질환을 꼭 감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았고 결론적으로는 CIDP로 진단이 되어서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와 이제 IVIG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한 이후에 독립보행을 회복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A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입 1 DM은 진단 후 5년째부터 매년, 타입 2 DM은 진단 당시부터 매년 이제 이런 다이아베틱 뉴로패티에 대한 스크리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파이버의 인볼브는 결국 핀프린과 템퍼레이처의 감각이 떨어졌는지를 직접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라지 파이버는 말씀드렸던 튜닝 포크나 건반사가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이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프로텍티브 센세이션이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은 이제 퀘스처네어를 통해서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지, 실신을 자주 하는지, 조기 포만감이 있는지, 땀 분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의 예방에 도움이 될까 궁금하게 되는데 예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DM 같은 경우는 당뇨를 스트릭트하게 조절하는 것이 다이아베틱 뉴로패티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타입 2 DM도 역시 도움이 되는 경향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못해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타입 1 DM보다는 이제 다른 리스크 팩터 조절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도 궁금한데 사실 운동은 그렇게 큰 에비던스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제 슈퍼바이즈 엑서사이즈를 한 그룹에서 하지 않은 그룹에 대비 이런 스몰 파이버 너브의 덴시티가 더 증가한 정도의 에비던스를 보였습니다. 그럼 치료는 결국은 말씀드렸던 대로 타입 1 DM은 이제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타입 2 DM은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더 강조되는 것 같지만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디스 모디파잉 테라피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결국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는 심토마틱 페인 매니지먼트입니다. 디스 모디파잉 테라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티옥시던트로서 즉, 이 ROS를 줄여주는 알파 리포익 엑시드가 있겠고요. 또 비타민 B1이 이런 고혈당과 디스리피드와 관련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젝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팔레스테이시라고 알도즈 리덕테이즈 이니비터가 이런 솔비토를 줄여줌으로써 이제 이런 디스 모디파잉 테라피로서 제시가 되었고 여러 임상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파지티브 이펙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효과가 에비던스가 크진 않다라고 결론 내려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디스 모디파잉 테라피가 시도되곤 있지만 다이아베틱 너브 데미지를 리버스할 수 있는 디스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이고요. 12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 8.4이고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양측 발바닥에 화끈거림이 있어서 발바닥에 떡 붙여놓은 것 같이 감각이 둔하다. 발이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하다라고 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진찰을 했더니 모터 이그잼은 정상이었고요. 핀프레 이그잼에서는 이제 종아리 반쯤 아래부터 좀 떨어져 있었고 건반사는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다이아베틱 폴리뉴로패티 양상과 이그잼을 보였던 환자였고 NCS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이제 엑소날 타입의 폴리뉴로패티가 보여서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다이아베틱 디스탈 시메트릭 폴리뉴로패티로 하였고 결국 당뇨 조절을 좀 더 잘하고 이런 하이퍼텐션과 하이퍼리피데미아 관리를 더 잘하고 또 혹시 뭐 알코올이나 스모킹이 있다면 그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 환자였고 결국은 이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뉴로패틱 페인 메디케이션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페인 메디케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종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제로 분류되어 있는 약 중에는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 TCA, 그리고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NRI가 있고요. 좀 더 경험적으로는 아미트리틸린이나 듀록세틴이 이 노르틸립틸린이나 벤나팍시보다 더 많이 쓰이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티컨버센트 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칼슘 채널 알파2 델타 라이겐드 또는 가바펜티노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가바펜티노이드나 프리가발린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듐 채널 블로커도 좀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카바마제핀이나 옥스카바제핀 같은 소듐 채널 블로커도 일부 리프렉토리한 환자 케이스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 외에 토피칼 에이전트로서 리도카인이나 캡사이신, 크림이나 패치를 적용해 볼 수 있고 오피오이드도 물론 써볼 수 있지만 어뷰즈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 자제가 계속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약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페리페랄과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을 블록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듐 채널 블로커나 캡사이신, 리도카인, 크림 패치 등은 이런 소듐 채널을 블록함으로써 이 페리페랄 러브가 센트럴 러브에서의 이런 통증 신호 전달을 블락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가바펜티노이드는 센트럴 센시테이션을 막는 이 프로시냅틱 뉴런에서의 뉴로트랜스미터 분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센딩 이니비터 모듈레이션을 증강시키는 역할로서 이런 TCA와 SNRI, 오피오이드 계열 약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바펜틴과 프리가발린은 프리시냅스에서 이 칼슘 채널을 블록함으로써 이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익사이테터리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를 줄여서 통증 자극의 전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초기에는 그런 어지럼증이나 사멀런스, 즉 졸림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용량을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천천히 증량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장기 복용을 하다 보면 이 말초 부종이나 체중 증가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 좀 변경을 하거나 복합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TCA인데요. TCA는 이런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리업테이크를 이니비션 함으로써 이 인히비토리 모듈레이션을 증강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제인데, 이 두 리셉터뿐만 아니라 히스타민이나 이런 아세틸콜린 리셉터도 블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야를 흐리게 한다든지, 컨퓨전을 일으킨다든지, 또 입을 마르게 한다거나 변비나 요 정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너리 하트 디지가 있거나 아리스미아가 있거나 또는 녹내장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또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런 컨퓨전 리스크 때문에 사용을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SNRI 계열 약제들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개선한 약제이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일부 약제에서는 특히 줄록세틴 같은 약제는 초기에 노지아 같은 경우가 심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카바마제핀과 옥스카바제핀인데, 이런 소듐 채널 블로커는 원래는 트리제미널 뉴럴지아 3차 신경통의 트리트먼트 오 초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아베틱 뉴로패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확 전기 오듯 찌릿한 좀 뉴랄직 페인이 심할 경우에는 좀 써볼 수 있는 약제 이고요. 실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면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드물지만 스티브 존스 신드롬 같은 이런 스킬 래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장기 복용하다 보면 하이퍼나트레미아나 리코피니아가 생길 수 있어서 랩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들에서 이제 뉴로패틱 페인 메디케이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제 퍼스트 라인 에이전트로는 TCA 계열 약제, SNRI, 가바펜티노이드를 지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듐 채널 블로커도 이런 퍼스트 라인 에이전트로 조절되지 않을 때 또는 페인의 양상에 따라서 추가해 볼 수 있는 약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알고리즘을 보자면 다이아베틱 뉴로패틱 페인으로 진단이 된 이후에 결국 퍼스트 라인 에이전트인 TCA, SNRI, 가바펜티노이드 셋 중에 하나를 쓰게 되고요. 이 셋 중 하나를 썼는데 환자의 반응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퍼스트 라인 에이전트로 교체를 하거나 또는 컴비네이션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래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제를 더 추가하거나 또는 오피오이드나 이런 토피컬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복합을 하게 됩니다. 퍼스트 라인 에이전트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TCA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이드 이펙트가 좀 많다고 했는데,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하나에 20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또 그리고 부작용 중에 이제 졸림이 있다고 했는데, 반면에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뉴로패틱 페인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뉴로패틱 페인 환자에게 추가하면 잠도 잘 오고 페인도 좋아지는 이제 일석이조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질환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가 있거나 또 어떤 간질의 어떤 리스크를 약간 눌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고령에 있어서도 인지저와 선망 유발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SNRI는 이보다는 이제 부작용은 적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이런 듀록세틴 같은 약제들이 혈압을 약간 올리는 경향성이 있고, 또 노지아 보미팅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제를 처방할 때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약제로 이런 리리카나 이제 뉴론틴 같은 가바펜티노이드 약제들을 좀 흔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지러움이나 졸림 부작용이 초기에 있고, 부종이나 체중 증가 같은 약들이 장기 복용하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가격이 비싼 점이 또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익스퍼트 오피니언이었다고 한다면 2022년도에 란셋에 옵션 DM 스터디가 발표되면서 에비던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노세라피를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약제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이제 통증을 더 줄여주었다는 것이 에비던스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컨비네이션은 주로는 이제 TCA와 가바펜티노이드 또는 SNRI와 가바펜티노이드를 컨비네이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TCA나 SNRI는 작용 기전이 같기 때문에 그 두 약제를 같이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증가되는 세로토닌 신드롬의 유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신경과 학회에서도 이제 이 페인풀 다이아베틱 뉴로패티의 치료 약제로서 기존의 TCA, SNRI, 가바펜티노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소듐 채널 블로커 말씀드렸던 카바마제핀이나 옥스카바제핀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피오이드는 이제 어뷰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점점 더 줄여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오피오이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컨스티베이션이나 노지아 보미팅이 생길 수도 있고, 졸림, 어지러움,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디펜던스나 어뷰즈 리스크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당뇨 환자의 50%는 이런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리스크 팩터로서는 질환의
이환기관, severity, 고혈압, 고지혈증, 알코올 스모킹, 그리고 고령이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증상은 주로 스몰 파이버에서 시작해서 라지 파이버로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과 어떤 일부 자율신경 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감각실조와 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진단은 뉴로패틱 페인이 합당한 임상 증상과 진찰 소견을 보이면 그 자체로 진단이 되지만 일부 레드 플래그 사인이 보이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신경과 의사에게 리퍼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타입 1 DM에서는 글라이세믹 컨트롤이 중요하고 타입 2 DM에서는 글라이세믹 컨트롤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이퍼텐션, DM, 알코올 스모킹 같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더 강조되고 있고요. 디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로서 알파 리포익 엑시드나 바이타민 B1, 에팔레스테 등이 있지만 그 자체로서의 에비던스는 크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는 그 페인 자체를 치료하는 뉴로패틱 페인 메디케이션이고, 약제로서는 TSA, SNRI, 가바펜티노이드가 있고, 이 셋 중 하나로 시작했을 때 조절이 충분치 않으면 병합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더 추가 컴비네이션을 하면서 잘 조절해야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현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축약을 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이제 듣고 전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김현준 교수님의 강의나 또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창에다가 올려주시면 Q&A 시간에 소화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아마 다양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